받고 1차 슈퍼히트 요때까지 음. 먼저 과반이 넘어버리면은 그냥 대세론이 좀 굳어져서 그냥 과반이 넘는 것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선거인단이 지금 뭐 60만 명 이상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뭐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민심, 결국 대세가 이길 수밖에 없는 숫자거든요. 네네. 최지은의 오늘. 이재명 후보 국제 대변인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인 최지은 대변인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원외위원장 지지선언에 또 이름을 올리셨더군요. 네, 네. 저희 원외위원장들이 다들 이제 민주당의 험지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험지에 계신 그래서 분들이에요. 실력은 네. 정말 출중하고 저 국민의힘 당선된 국회의원들에 비하면은 정말 1200만 배 훌륭한 분들인데 참 험지에서 나오셔가지고 원외위원장이십니다. 근데 네. 그 원외위원장 중에 어떤 분은 그 원외 5선을 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원외 5선. 제가 처음 뵀는데 예. 저는 이제 1년 좀 넘게 하고 이 원외위원장이 참 할 짓이 아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보고 굉장히 이제 겸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그분이야말로 양심과 또 정의감으로 정치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고 그렇습니다. 그분도 험지십니까? 네, 그분은 강원도에 계시는 분인데요. 예. 이제 이번에 4번 떨어지시고 5번째 이제 원외위원장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 원외위원장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 뭐 대구, 경북, 뭐 부산, 강원도 이렇게 험지에서 예. 오신 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이 험지의 그 바닥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희망을 좀 본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험지 원외위원장들이 좀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또 마이너리티의 정서, 그 감수성이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고 또 네. 그래서 참 좋은 분들이 또 지지자로 함께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윤석열 씨가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청년 30만 원? 뭐 이 공약인 것 같고요. 또 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네. 투기 의혹이 불거져 가지고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직까지 내놓겠다 지금 그렇게 밝힌 상황인데 네. 묘하게 대비가 됩니다. 네, 두 윤 씨가 부동산 때문에 지금 그러네. 예.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사실 윤석열 후보 부동산이 지금 공약을 처음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권 출마하고 이제 2달 동안 뭐 한 달 넘게 아무 공약에 대한 얘기가 없고 토론은 피하고 뭐 질문을 안 받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에 나왔나 비전은 뭔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사실 이 부동산 공약은 한 반 정도는 의외로 괜찮았고 반 정도는 그래도 이거는 좀 엇박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네.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 최지은 대변인 보시기에 네. 어떤 점이 이건 좀 나았다라고 판단하시는 네. 거예요? 일단 이게 공급 계획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그 기본주택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주택 거의 이제 원가만 생각한 가격으로 분양을 한 기본주택을 포함해서 전국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주택을 또 역세권에 짓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들여다보면은 청년에게 원가주택 그리고 역세권 주택 이렇게 해서 5년간 전국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뭐 이제 기본을 원가로 이렇게 고유 명사만 좀 바꾸고 숫자까지 좀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닌가. 예. 또 이재명 지사께서 그런 말씀했었잖아요. 정책에는 뭐 저작권이 없다. 좋은 거는 얼마든지 베껴야 하고 또 그렇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뭐 그걸 갖고 시비를 걸 수는 없는 부분인데 네. 그리고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청년 원가 주택이 좀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가로 공급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5년은 살아야 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정부에 그걸 팔 수가 있는데
이제 원가로 산 것에 대비해서 이제 주변에 시장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은 그 오른 것의 한 70% 정도만 이 사람이 가지고 나머지 30%는 정부에 기속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팔고 네. 그럼 정부는 다시 이 원가 주택을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이제 그런 신규 원가 주택이 아니라 이미 사용하고 있던 원가 주택을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네. 그 원가 주택에 대한 공급 자체가 좀 늘어나는 그 이제 이런 재고 원가 주택 시장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환매 조건부, 뭐 토지 임대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과감한 방향으로 자산 불로소득을 좀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로또 분양은 안 된다는 이재명 지사 철학하고 맞닿아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 실현 가능성 여부랑은 좀 무관하게 굉장히 진보적이고 좀 과감한 정책이라서 이 부분은 환영을 합니다. 저는 네.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 윤석열 이 후보 자체가 네. 현 정부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비판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이 공공 자가주택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런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공 자가주택 공급 방향인데 네. 우리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그대로 공약 발표에 썼다는 건 좀 의외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데 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야당의 다른 후보들 뭐 유승민,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은 또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이 네. 원가 주택에 대해서.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원가 주택은 찬성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 공급 공약은 제가 찬성을 하지만 수요 조절 계획을 들어보면은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요 조절을 일단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집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오히려 올리고 그리고 지금 대출도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 억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크고 또 조금 있으면 금리 인상이 될 경우를 이제 대비를 해서 미리 좀 가계부채를 좀 줄이는 면이 있고 또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네. 이제 대출을 조금 줄이고 세금 이제 종부세라든지 종부세는 저희가 낮췄지만 전반적으로 집 있는 사람한테는 특히 이제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그리고 좀 비싼 집에 대해서는 대출 완화 이런 것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정부가 하고 있었는데 네.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다 낮추고 대출도 다 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뭐 세금 낮추고 대출 해주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낮춰가지고 그런 원가 주택은 무슨 돈으로 공급을 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그냥 이제 좀 듣기 좋은 말만 남발하는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다. 네. 조금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공급은 한편으로는 이 청년주택과 같이 네. 이 원가주택을 공급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고급주택 시장은 더 올리겠다. 네.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전반적으로 좀 엇박자라는 생각이 들고 좀 우리나라를 기생충 영화처럼 이제 이런 고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상류층 그리고 원가주택만 살 수 있는 하류층 이렇게 국민을 좀 이분화하고 네.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윤희숙 씨 아니 왜 화를 내지? 쥐가 잘못해놓고 나 참 왜 괜히 화를 내고 말이죠. 네. 이재명 지사 보고 뭐 책임지라느니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인데요. 네네네. 저는 사실 이분이 처음에 사퇴하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신선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선 후보 사퇴일 줄 알았는데 의원직까지 사퇴를 한다는 걸 보고는 네. 이분이 그래도 진정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믿었어요. 그런데 네. 하루 안에 나오는 이제 이 농지에 대한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사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구나 이렇게 좀 많이 놀랐는데 사실 이 분이 뭐 KDI에 있을 때 KDI 바로 근처에 뭔가 이제 많은 개발이 되는 딱 그 부지에 아버님이 땅을 사셨고 네. 또 시세 차익이 벌써 한 8억 이상 10억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차익을 몇 년 만에 얻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좀 의심이 되지만은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게 지금 부친의 농업이 지금 농지법 위반이고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또 오늘 아침에 이 오마이뉴스에 귀농한 농업인이 투고한 기사를 보니까 네. 이 부친 토지는 사실은 강제 매각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내용까지도 지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친이 당시에 농지 취득을 했을 때 그 서류를 이렇게 권익위도 보고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 명확하고 이렇게 허위 사실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 부친이 지금 농어촌 공사에 다시 이 토지를 임대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익을 받고 있는데 이 계약서 자체도 지금 원천 무효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친이 농지 취득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농업을 경영하겠다라고 했고 또 그 이후에 그 농업 경영에 대한 계획서를 써내야 되는데. 네. 그 계획서에 보면은 뭐 내가 할 것인지 아니면 누굴 고용할 것인지 뭐 일부를 위탁할 것인지 이랬는데 네네. 본인이 다 하겠다 농업을 이렇게 계획서를 써져 있고 또 그것을 또 심사를 받아가지고 세종시 전이면 면장이 다시 그 취득 자격 증명을 주고 이 과정에서 다 지금 부친이 사람을 고용도 안 하고 100% 혼자서 노동으로 농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 경력 계획서가. 이게 조금 이게 좀 누가 봐도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이 이거를 고용도 안 하고 하겠다 이런 것이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다 증명서가 발급이 받아졌고 또 이런 이제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증명서를 발급을 받은 경우라면은 이거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해질 수도 있고 또 이 해당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농지 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부과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게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경자유전이라는 것을 그렇죠. 헌법에 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그 소작제도 농지의 소작제도는 우리가 좀 헌법부터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알게 모르게 뭐 사실 소작제도가 이어져 왔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이 직불금이 농민들한테 가지 못하고 부재지주에 가는 것을 좀 시정하자라는 것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제라는 것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씩 더 강화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그것을 이제 그런 법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그 법을 피해갔다. 이런 면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농업 경영체 자체를 우리가 오히려 조금 더 전수조사를 해서 이참에 좀 잘못된 이런 관행을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또 다른 윤 후보,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한 달쯤 전인가 이 경자유전은 잘못된 거다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무슨 이 헌법인데 검찰총장이 헌법도 안 읽었냐 막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같이 한번 윤희숙 상황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경자유전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렇죠. 예, 이 경자유전의 이 배경은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경지가 면적이 90여 평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농지가 부족한 나라라서 투기가 아니고 농지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농지가 지금 투기꾼들의 사실은 일확천금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기업농 우대 정책을 비농업인한테 대폭 확대한 결과 가짜 농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 가짜 농민들이 농지를 이용한 불로소득이 그때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LH 사태의 그 촉발 원인도 사실은 여기에 경자유전 원칙이 그렇죠. 무시된 것에 하나가 있고요. 예. 우리가 지금 투기 대상의 토지 중에 농지가 90% 이상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희숙 사태를 돌아보면서 우리 윤석열 후보한테 지금도 경자유전을 폐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검찰총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헌법에 뭐가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것 같고 말이죠. 예. 그래놓고 또 대통령 되겠다고 또 저러고 있으니 참 국민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선 어제 오늘 오늘이죠. 오늘 이제 대전, 충남, 충청, 북도 네. 그리고 세종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캠프 쪽에서는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제 오늘 시작을 했고 이제 네. 한 달 넘게 이제 지역 순회 경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충청권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결과가 좀 앞으로의 지역 순회 그 경세의 판세에 좀 흐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당연하죠. 하고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충청권을 포함해서 과반 득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지금 지역 순회를 하고 네. 9월 12일에는 그 1차 선거인단을 포함한 1차 스포이크 결과가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충청권 그리고 대구, 경북, 강원으로 넘어가고 1차 스포이크 요때까지 먼저 과반이 넘어버리면은 그냥 대세론이 좀 굳어져서 그냥 과반이 넘는 것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나쁘진 않습니다.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좀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좀 이렇게 봐야 되고 사실 이낙연 후보 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조직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대의원이라든지 권리당원 이런 분들의 조직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이라든지 좀 대세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유리하지만은 지금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현역 의원 30여 명이 지금 다 충청권을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지금 훑고 있는 그 밀착형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낙연 후보 측의 그 현역 의원들이 뭐 읍면 사무소까지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낙연 지사의 그 추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보이고 사실 제가 지금 부산에서 지역위원장인데 부산을 봐도 민심은 이재명 지사가 확실한데 네. 당심은 굉장히 이제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뭐 오래된 시 구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이낙연 캠프와 굉장히 더 연이 오랫동안 더 많았던 면이 있습니다. 또 이낙연 후보가 뭐 가덕 신공항 이런 것도 열심히 하셨고 또 우리 그 부산시장 선거 때 당시 당대표를 하면서 부산을 아주 많이 방문하셨던 반면에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역 도지사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주말이나 뭐 다닐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직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긴장이 되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 1차 스포이크만 해도 이 선거인단이 지금 뭐 60만 명 이상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뭐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민심, 결국 대세가 이길 수밖에 없는 숫자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캠프에서는 과반이 넘을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자신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만만치 않죠. 또 게다가 또 지금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네거티브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거티브가 더 이상 이제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네거티브가 뭐 이제 경선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선에 발목 잡기가 될까봐 저희는 이 네거티브를 좀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되고. 네. 이것이 나중에 오해가 돼서 본선 때 뭔가 악용될까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방어가 필요한 거지. 이 네거티브가 지금 경선 역동성을 바꾸려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낙연 후보 측이 조금 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더 좀 신선하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경선의 역동성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이 우리 당 후보 모두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선 경쟁력도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낙연 후보의 좀 더 신선한 캠페인을 좀 기대한다. 네거티브 그만하시고 좀 신선한 캠페인을 보여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당 캠프 내에 그 강경파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자중하자. 그리고 좀 판세를 좀 냉정하게 보자.
이런 목소리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최지은 시간이 네네 너무 많이 남은 게 지금이 이제 8월이고 이제 9월인데 네. 지금 대선이 10월 달 되면 이제 본선이 가잖아요. 네. 그 이후로 또 계속 이렇게 본선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이번 경선에 역동성이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너무 좀 뭔가 역동성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등에서 3등으로 내려앉을 때 정신 차릴 거예요 아마 이낙연 캠프는. 계속 이대로 갔다가는 이건 뭐 손해를 크게 보겠다. 지금 뭐 2등이고 하니까 이대로 가도 문제가 없겠거니 하는데 어떤 자극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최지은 대변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